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털없는 원숭이 데즈먼드 모리스 선생이 쓰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장이네요. 싸움이라는 챕터를 2개로 나눠서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부제가 영어로는 싸움은 아주 어려운 단어죠. 파이팅이라고요. 그리고 부제가 달아나고 달려드는, 다시 읽겠습니다. 달아나고 달려들려는 충동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189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성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종이 기원을 배경으로 하여 그 성향을 관찰해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성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 종의 기원을 배경으로 하여 그 성향을 관찰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대규모로 생산되고 대규모로 파괴하는 폭력에 너무 열중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객관성을 잃기 쉽다. 가장 분별 있는 지식인들조차도 공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때는 난폭할 만큼 공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온건하게 표현하면 지금 공경에 빠져 있다. 20세기 말에는 우리 인류가 전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를 떠나야 할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지구에 잠시 머물며 뭔가 흥미진진한 일을 했다는 사실일 뿐이다. 인류의 역사는 별로 긴 기간이 아니지만 놀랄 만큼 많은 사건이 일어난 기간이었다. 우리의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은 둘 다 완벽해졌다. 이것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기묘한 모순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묘한 결합을 검토하기 전에 창도 없고 총도 없고 폭탄도 없는 동물 세계로 돌아가 폭력의 본질을 검토해야 한다. 동물들이 서로 싸울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계급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텃세권을 확립하기 위해 싸운다. 정해진 영역이 없는 동물은 단순히 계급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싸운다. 계급제도가 없는 동물은 순전히 텃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운다. 일정한 영역에서 계급 사이를 이루고 있는 동물은 두 가지 형태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이 마지막 집단에 속해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싸운다. 우리는 영장류로서 이미 계급제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영장류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다. 영장류 집단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일정한 영역을 확립할 만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는 드물다. 이따금 다른 집단과 영역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싸움은 조직적이기보다 돌발적이며 보통 원숭이의 생활에는 비교적 적은 중요성밖에 갖지 않는다. 반면에 쪼는 순이,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닭의 경우에는 순위가 높은 쪽이 낮은 쪽을 쪼아댄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반면 쪼는 순위는 원숭이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원숭이와 유인원은 엄격히 확립된 사회계급 제도를 갖고 있어서 우세한 수컷이 집단을 통솔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우두머리에게 종속하는 정도에 따라 그 밑에 차례대로 늘어선다. 우두머리가 너무 늙거나 쇠약해져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젊고 용감한 수컷이 우두머리를 몰아내고 대신 두목의 망토를 입는다. 이 망토라는 말은 상징적인 뜻이지만 실제로 망토를 입는 경우도 있다. 왕위를 빼앗은 수컷의 목덜미에서 기다란 털이 케이프처럼 자라나 문자 그대로 망토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집단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는 폭군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 공동체에서 가장 영양 상태가 좋고 가장 깔끔하게 몸 손질이 되어 있으며 성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원숭이이다. 영장류의 사회 조직이 모두 이처럼 독재적인 것은 아니다. 폭군은 거의 모든 집단에 존재하지만 힘센 고릴라의 경우처럼 자상하고 너그러운 폭군일 때도 있다. 그는 암컷을 독차지하지 않고 계급이 낮은 수컷들과 공유하며 식사 시간에도 너그럽다. 그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공유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반란의 조짐이 엿보이거나 힘이 약한 구성원들끼리 거칠게 싸울 때뿐이다. 털없는 원숭이가 고정된 기지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사냥꾼이 되었을 때 이 기본 체제가 바뀌어야 했을 것은 분명하다. 성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영장류의 전형적인 사회 체제도 새로 획득한 육식동물의 역할에 걸맞게 수정되어야 했다. 털없는 원숭이 집단은 텃세권을 가진 동물이 되어야 했다. 집단은 정해진 지역을 지켜야 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냥의 성격 때문에 이 지역 방어는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집단 내부에서는 영장류 집단의 독재적인 계급 제도를 상당히 수정하여 사냥할 때 힘이 약한 구성원의 안전한 협력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계급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좀 더 힘이 강한 구성원과 최고 지도자가 있는 온건한 계급 제도가 필요했다. 물론 이 지도자는 숲속에 사는 털투성이 우두머리처럼 폭군이 될 수는 없었고 부하들의 감정도 고려해 주어야 했다. 영역에 대한 집단 방어와 계급 조직 이외에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주장을 요구했다. 성장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이루는 가족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는 이제 가장으로서 전체 개체군의 기지 안에 있는 자신의 집을 제각기 방어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 둘이 아니라 세 가지의 기본적인 공격 형태가 있는 셈이다. 우리가 몸소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이 세 가지 공격 형태는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진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공격성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공격에는 어떠한 행동 양식이 뒤따르는가? 우리는 남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자율신경계의 신호. 우선 다른 포유류는 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글에는요. 우선 다른 포유류는 살펴보기로 하자. 이건 어법에 좀 맞지 않아서요.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우선 다른 포유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포유류가 자극을 받아 공격적으로 되면 몸 안에서 수많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신체 조직은 자율신경계의 도움을 얻어 언제라도 행동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자율신경계는 서로 반대된 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두 개의 하부 조직,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격렬한 활동에 대비하여 몸을 조율하는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자제심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을 한다. 교감신경계는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행동할 준비가 다 됐어. 빨리 움직여.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하라고. 긴장을 풀고 힘을 아껴야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몸이 두 가지 목소리를 듣고 둘 사이에서 알맞은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공격성을 강하게 자극받으면 몸은 교감신경계의 말만 듣게 된다. 교감신경계가 활동을 개시하면 아드레날린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순환계 전체가 심한 영향을 받는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이 피부와 내장에서 근육과 두뇌로 옮아간다. 혈압이 높아진다. 적혈구 생산 속도가 급속히 빨라진다. 피가 응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게다가 음식을 소화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중단된다. 타액 분비가 억제된다. 위의 운동과 위의 분비 및 창자의 연동 운동은 모두 금지된다. 또한 직장과 방광은 정상적인 상황과 달리 쉽게 배설물을 내보내지 않는다.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이 간에서 쏟아져 나와
피를 당으로 가득 채운다. 호흡 활동이 급격히 늘어난다. 숨은 더욱 빨라지고 거칠어진다. 체온 조절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털이 곤두서고 땀이 솟는다. 이 모든 변화는 동물의 전투 준비를 도와준다. 마치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피로가 단숨에 사라져 이제 곧 다가올 육체적 생존 투쟁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피는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하는 부위로 힘차게 보내진다. 두뇌는 재빨리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근육은 격렬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필요하다. 혈당량이 늘어나면 근육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혈액 응고가 빨라지면 상처를 입어 피가 흘러나와도 재빨리 엉기기 때문에 손실이 줄어든다. 혈액 응고 속도가 빨라진 것과 더불어 지라에서 적혈구가 빨리 생산되어 나오는 것은 호흡기관이 빨리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빨리 제거하도록 도와준다. 피부 표면에 털이 곤두서면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어 몸을 식히는데 도움이 되고, 땀구멍에서 땀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격렬한 활동으로 체온이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은 줄어든다. 이처럼 모든 신체 기관이 활동을 개시하면 언제라도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갖추어진 셈이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가 있다. 전면전은 값진 승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승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적은 항상 공격성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불러일으킨다. 공격성은 동물을 앞으로 내몰고, 두려움은 동물의 발목을 잡는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공격성을 자극받아도 곧장 총력전에 돌입하진 않는다. 우선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부터 시작한다. 내면의 갈등으로 머뭇거린 동물은 전투에 대비하여 잔뜩 긴장해 있지만 아직 전투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위협적인 몸짓에 겁을 먹은 적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 이렇게 되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집단의 구성원에게 지나친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하다. 모든 고등 포유류계는 이런 방향, 즉 실제로 싸움을 벌이지 않고 승부를 가리는 의례적인 전투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경향이 존재한다. 육체적 전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위협과 거기에 대한 반격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전형적인 싸움도 이따금씩 벌어지지만 이것은 공격적인 신호와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일 뿐이다. 앞에서 열거한 생리적 변화는 밖으로 표출되고, 그 신호의 강도는 공격적인 동물이 얼마나 격렬하게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적에게 알려준다. 이것은 행동 양식으로는 아주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생리적으로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다. 신체 조직은 엄청난 작업에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었는데 기대했던 격렬한 활동은 실현되지 않는다. 자율신경계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자율신경계는 모든 전투력을 전선에 집결시켜 행동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전투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채 준비태세 자체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감신경계가 맹렬히 활동한 결과 자연스럽게 육체적 전투가 벌어진다면 신체의 모든 대비태세는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에는 부교감신경계가 다시 작동하여 차츰 생리적인 진정상태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격성과 두려움이 팽팽히 맞선 갈등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그러면 부교감신경계가 맹렬한 반응을 가하여 자율신경의 시계추가 미친 듯이 앞뒤로 흔들린다. 위협과 반격에 긴장된 순간들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교감신경계가 일으키는 증상들 사이사이에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이 섬광처럼 번뜩이는 것을 본다.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은 교감신경계가 일으킨 증상이지만 이제는 침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복부의 긴장이 무너져 갑자기 대변이 나오기도 한다. 방광 속에 그토록 강력히 억제되어 있던 오줌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피부에서 빠져나갔던 혈액이 앞다투어 돌아와 창백해졌던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한다. 깊고 빠른 호흡작용이 갑자기 방해를 받으면 헐떡거림과 한숨으로 바뀐다. 이런 현상들은 교감신경계의 지나친 행동에 반경을 가려는,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경보다는 반격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교감신경계의 지나친 행동에 반격을 가하려는, 이렇게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반격을 가하려는 부교감신경계의 필사적인 노력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격렬한 반응이 다른 쪽의 격렬한 반응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적을 공격적으로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궤도를 벗어난다. 이것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기절하거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런 경우는 두뇌로 몰려들었던 피가 갑자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의식을 잃게 된다. 적을 위협하는 신호체계에 관한 한 이런 생리적 혼란은 예기치 않은 선물이다. 이것은 적에게 훨씬 더 풍부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기분을 나타내는 이 같은 신호들은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강화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다. 많은 포유류의 경우 대변과 소변은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자기 텃세권 안에 있는 전봇대 같은 곳에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경쟁자들끼리 마주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욱 활발해진다. 우리는 도시의 거리는 개들의 이런 활동을 극단적으로 자극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거리는 개들의 이런 활동을 극단적으로 자극한다. 거리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의 텃세권이 겹치기 때문에 개들이 이 수많은 경쟁자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텃세권이 겹치는 지역에 저마다 누구보다도 강한 냄새를 남겨놓아야 한다. 어떤 동물은 똥 누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하마는 특별히 평평해진 꼬리를 갖고 있는데 이 꼬리는 똥을 눌 때 부채질 하듯 재빨리 앞뒤로 흔들린다. 그러면 똥은 부채를 통해 사방으로 흩어진다. 많은 동물들은 똥에 자기만의 강한 냄새를 덧붙여주는 특수한 항문 분비샘을 발전시켰다. 피부를 창백하게 만들거나 시뻘겋게 만드는 순환계 장애는 얼굴이나 엉덩이에 노출된 피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신호로 발전했다.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하거나 쉿 소리를 내는 호흡기 장애는 끙끙거리거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비롯한 많은 공격적 발성으로 발전했다. 이것이야말로 소리에 의한 모든 의사전달 체계의 기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호흡기 장애에서 발전한 또 하나의 기본 경향은 몸을 부풀리는 현상이다. 많은 동물들이 적을 위협할 때 몸을 부풀리고 때로는 특수한 공기 주머니를 부풀리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새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새들은 호흡기관의 일부로서 이미 수많은 공기 주머니를 갖고 있다. 공격성을 자극받으면 털이 곤두서는 현상은 벽과 갈기와 술 모양의 털 같은 특수한 신체 기관을 발달시켰다. 이런 신체 기관과 부분적으로 털이 난 부위는 더욱 눈에 잘 띄게 되었다. 털은 더 길어지거나 뻣뻣해졌다. 이런 부위의 색깔은 대부분 주위의 털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도록 바뀌었다. 동물이 공격성을 자극받으면 털이 곤두서서 더 크고 무서워 보인다. 그리고 과시하기 위해 신체 부위는 더 커지고 색깔도 더욱 선명해진다. 공격성이 촉발되었을 때 땀을 흘리는 현상도 냄새 신호의 원천이 되었다. 여기서도 땀 냄새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수한 진화가 이루어졌다. 땀샘의 일부가 엄청나게 커져서 복합적인 냄새 분비샘으로 발전했다. 이런 땀샘은 많은 동물의 얼굴과 발, 꼬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발전은 동물의 의사전달 체계를 풍부하게 해주었고 그들이 기분을 표현하는 언어는 더욱 섬세해지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격성이 촉발된 동물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다 정확히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전이 활동.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율신경계의 신호에 관해서만 논의했다. 이런 신호 외에도 팽팽히 긴장한 근육의 움직임과 위협하는 동물의 몸짓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영역의 신호가 있다.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은 근육활동에 대비하여 몸을 준비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근육은 무엇을 했는가? 근육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긴장했는데 적은 아직 공격해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서로 모순되는 몸짓, 즉 공격 의도를 가진 일련의 움직임과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불안정한 행동을 낳는다. 공격하려는 충동과 달아나려는 충동은 몸을 양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몸은 앞뒤로 돌진하다가 뒤로 멈칫 물러서며 땅바닥에 웅크렸다가 위로 펄쩍 뛰어오르며 앞으로 구부러졌다가 뒤로 젖혀진다. 공격하려는 충동이 우세를 얻는 순간 달아나려는 충동이 당장 그 명령을 취소한다. 후퇴하는 움직임은 공격하는 움직임에 견제를 받는다. 이런 전반적인 흥분은 진화 과정에서 적을 위협하는 특수한 자세로 바뀌었다. 공격 의도를 나타내는 움직임은 일정한 형식을 갖게 되었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움직임은 율동적인 뒤틀림과 흔들림으로 틀을 갖추게 되었다. 새롭게 나타난 공격 신호들이 발전하여 완벽한 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동물에게서 의례적인 위협 동작과 전투적인 춤을 목격할 수 있다. 싸움에 참여한 동물들은 특유한 과장된 몸짓으로 상대편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 그들의 몸은 뻣뻣하게 긴장해 있다. 그들은 어깨를 낮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부르르 떨거나 일정한 걸음걸이로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일정한 양식을 갖춘 특유한 달리기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들은 땅을 발로 긁거나 등을 활처럼 구부리거나 머리를 낮추기도 한다. 공격 의도를 나타내는 이 모든 움직임은 중요한 의사전달 신호로 작용하는 동시에 자율신경계의 신호와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공격성이 어느 정도로 자극받았으며 공격하려는 충동과 달아나려는 충동 사이의 균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적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이활동이라는 행동 양식에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수 신호가 있다. 공격하려는 충동과 달아나려는 충동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물은 이따금 이상 야릇하고 엉뚱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도 내면의 갈등이 낳은 부작용이다. 팽팽히 긴장해 있는 동물은 공격하거나 달아나고 싶어서 필사적이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으로 억눌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같다. 달아나려는 충동은 공격하려는 충동을 방해하고 공격하려는 충동은 달아나려는 충동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동물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맞서 있던 두 경쟁자가 느닷없이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것을 이따금씩 볼 수 있다. 그 동작은 기묘할 만큼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하다. 그러다가 다시금 완전한 위협 자세로 되돌아간다. 또는 전형적인 위협 자세를 취하는 틈틈이 제 몸을 발톱으로 긁거나 서로 핥는 경우도 있다. 어떤 동물은 전이활동으로 소굴을 짓기도 한다. 가까이에 있는 재료를 주워다가 상상 속의 소굴에다가 그 건축 자재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 어떤 동물은 즉석 잠에 빠져서 잠깐 조는 자세로 고개를 감추거나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기도 한다. 이런 전이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전이 활동을
상황과 무관한 행동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동물이 먹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고 몸을 긁는 것은 가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협 자세를 취하고 있던 동물이 느닷없이 먹이를 먹거나 몸을 긁는 이른바 전이 활동을 보일 때 그 동물이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또 몸이 가렵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책상머리에서 꾸며낸 이론일 뿐이다. 온갖 동물의 공격 성향을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생사가 걸려있는 그 긴장된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비록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순전히 먹기 위해 먹거나 몸을 긁기 위해 긁거나 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전이 활동을 일으키는 역학작용에 대하여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즉, 기능적인 관점에서 그런 전이 활동은 귀중한 위협 신호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많은 동물은 전이 활동을 과장하여 더욱 눈길을 끌게 되었다. 이 모든 행동, 즉 자율신경계의 신호와 공격 의도를 내보이는 움직임,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어중간한 자세와 전이 활동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통틀어 포괄적인 위협 신호를 이룬다. 경쟁자를 만났을 때 이런 의식 절차를 거치면 대개는 주먹 다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지역에 많은 개체가 붐비고 있을 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위험 신호는 잔인한 육체적 공격으로 바뀐다. 이빨은 물어뜯고 베고 찌르는 무기이며 머리와 뿔은 들이받고 찌르는 무기, 몸은 격돌하고 부딪히고 밀어붙이는 무기, 다리는 핥히고 차고 휘두르는 무기, 손은 움켜잡고 짓누르는 무기, 꼬리는 휘두르고 채찍질하는 무기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죽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냥감을 죽이는 특수한 기술을 개발한 동물조차도 자기 종족과 싸울 때는 이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먹이를 공격하는 행동과 경쟁자를 공격하는 활동의 관계를 잘못 가정하여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동기도 다르고 수행 방법도 전혀 다르다. 적을 충분히 제압하면 승자는 적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적은 이제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항복한 적에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해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승자는 적을 더 이상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고 슬금슬금 도망가게 내버려둔다. 동물들이 이 같은 전투 활동을 우리 인간과 결부시키기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물들의 이 같은 전투 활동을 우리 인간과 결부시키기 전에 한 가지 더 검토해야 할 측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패배자의 행동이다. 입장이 불리해지면 되도록 빨리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항상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출로가 물리적으로 봉쇄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회 집단의 이론이라면 승자의 세력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패배자는 자기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고 싸움을 계속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승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불리한데도 계속 싸우다가 심한 상처를 입거나 기진맥진하면 이것도 충분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승자는 다치거나 지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를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 심각한 처벌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자는 복종을 나타내는 특유의 행동으로 승자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다. 이런 복종적인 몸짓은 공격자를 달래고 그의 공격성을 순식간에 누그러뜨림으로써 분쟁 해결을 촉진한다. 위협 신호와 항복 신호.
패배자가 백기를 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은 적의 공격성을 자극했던 위협 신호를 거두는 소극적인 방법과 비공격적인 신호를 보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단순히 우세한 동물을 진정시킬 뿐이지만 두 번째 부류는 우세한 동물의 기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준다. 가장 유치한 형태의 복종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다시 읽겠습니다. 가장 유치한 형태의 복종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꼼짝도 하지 않는 완전한 무저항이다. 공격은 격렬한 움직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지 자세는 자동으로 비공격의 신호가 된다. 완전한 무저항은 땅에 엎드려 웅크리는 자세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하려면 몸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거꾸로 몸을 움츠리는 것은 적을 달래는 작용을 한다. 공격자에게 등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정면 공격 자세와 반대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위협 자세와 반대되는 몸짓은 그 밖에도 많이 있다. 적을 위협할 때 고개를 낮추는 동물은 고개를 들면 적을 달랠 수 있다. 공격할 때 털을 곤두세우는 동물은 털을 가라앉히면 복종하겠다는 신호가 된다. 드문 경우지만 패배자가 공격당하기 쉬운 부위를 적에게 자진해서 내미는 방법으로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침팬지는 사태가 불리해지면 복종하는 몸짓으로 손을 내민다. 마치 어서 힘껏 깨물어 달라는 듯한 몸짓이다. 공격적인 침팬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애원하는 몸짓은 우세한 침팬지를 달래는 작용을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신호는 상대편에게 반대되는 자극을 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패배자는 비공격적 반응을 자극하는 신호를 보내고 이 자극에 따라 공격자의 몸속에서 솟아나는 비공격적 반응은 싸우려는 충동을 억눌러 가라앉힌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특히 널리 퍼져 있는 방식은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애원하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다. 힘이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앉아서 새끼의 특유한 자세로 우세한 동물에게 애원한다. 이 책략은 특히 암컷이 수컷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즐겨 사용한다. 이 방식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수컷은 실제로 암컷에게 먹이를 토해준다. 그럼 암컷은 수컷이 토해놓은 먹이를 삼킴으로써 먹이를 구걸하는 의식을 끝마친다. 수컷은 이제 새끼를 돌보고 보호하는 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성을 잃어버리고 암수는 함께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것은 많은 동물이 구애할 때 짝에게 먹이를 갖다주는 행동이 토대가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동물이 구애할 때 짝에게 먹이를 갖다주는 행동의 토대가 된다. 특히 짝짓기의 초기 단계에서 수컷이 공격성을 보이는 새의 경우에 이런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다. 비공격적 반응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힘이 약한 동물이 암컷의 성교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 동물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느닷없이 수컷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는 암컷의 자세를 취한다. 공격자에게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내보이면 성적 반응을 자극하여 공격적인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러면 우세한 수컷이나 암컷은 복종하는 수컷이나 암컷의 몸 위에 올라타고 성교하는 흉내를 낸다. 비공격적 반응을 자극하는 세 번째 방식은 털을 손질해주거나 손질받고 싶은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동물 세계에서는 서로 털을 손질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활동은 대개 공동체 생활이 보다 평온하고 평화로울 때 이루어진다. 힘이 약한 동물은 승자에게 털을 손질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털을 손질해 드리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신호를 보낸다. 원숭이는 이 책략을 자주 이용하며 그런 신호를 보낼 때의 특수한 얼굴 표정도 갖고 있다. 힘이 약한 원숭이는 마치 입맛을 다시듯 입술을 재빨리 움직여 쩝쩝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털 손질 의식의 일부를 변형한 일종의 항복 의식이다.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털을 손질해 줄 때는 입속에 들어간 피부의 일부와 거기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퇴퇴 뱉어내면서 쩝쩝 입맛을 다신다. 이 동작을 과장하고 속도를 빨리 하면
언제라도 이 의무를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신호가 되고 공격자의 공격성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 그런 신호로 보면 공격자는 긴장을 풀고 패배자에게 털을 내맡기는 경우가 많다. 조금 지나면 우세한 원숭이는 완전히 마음이 가라앉고 힘이 약한 원숭이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동물들이 자신의 공격 행위를 관리하는 장치이자 의식이다. 자연의 이빨과 발톱은 붉다는 말은 원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일컫는 말이고 동물들의 모든 싸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이보다 더 진실과 동떨어진 말은 없을 것이다. 어떤 동물이 멸종하지 않으려면 동족을 멋대로 죽일 수는 없다. 동족 상자는 금지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먹이를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가 더욱 강력해지고 잔인해질수록 경쟁자인 동족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더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 텃세권과 계급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에 관한 한 이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지 않은 동물은 오래전에 멸종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들어맞는가? 우리 인간의 특수한 위협 신호와 항복 신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싸우는 방법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공격성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속에는 다른 동물과 똑같은 생리적 변화와 근육 긴장 및 흥분이 일어난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양한 전이 활동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반응을 강력한 신호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몸의 털을 곤두세워 적을 위협할 수 없다. 큰 충격을 받으면 아직도 몸의 털이 곤두서지만 너무 놀라서 내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는 예처럼 위협 신호로 거의 쓸모가 없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털 없는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털을 곤두세울 수는 없지만 바로 이 털 없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창백해짐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분노로 창백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질 수도 있으며 두려워서 새하얗게 질릴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하얀 색깔이다. 하얀색은 활동을 뜻한다. 이것은 공격적인 행동과 결합하면 대단히 위험한 신호가 된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행동과 결합하면 공포 신호가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은 교감신경계 활동으로 일어나는 변화다. 교감신경계는 행동 개시를 명령하는 신경계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창백해진 얼굴을 가볍게 다루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반면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그보다 덜 걱정스럽다. 이런 변화는 부교감 신경계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따라서 행동 개시를 명령하는 신경계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나서 새빨개진 얼굴로 당신을 노려보는 사람은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 당신을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얼굴이 붉어진 사람은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어서 공격하려는 충동이 억눌려 있지만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은 당장 달래주거나 훨씬 더 강력한 위협 신호로 반격을 가하지 않으면 느닷없이 당신을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숨을 가쁘게 들이쉬는 것은 위험한 신호지만 이것이 불규칙하게 콧바람을 내쉬거나 꼬르르 목을 울리는 소리로 발전하면 이미 위협이 줄어든 상태다. 공격을 시작한 초기에는 입안이 바짝 마르지만 공격이 강력하게 금지되면 입에서 군침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오줌과 똥이 마렵고 기절하는 것은 대개 바짝 긴장했을 때 엄청난 충격파가 지나간 뒤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한다. 공격하려는 충동과 달아나려는 충동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면 우리는 특유한 몸짓과 자세를 보인다. 공격 의도를 나타내는 가장 낯익은 몸짓은 움켜진 주먹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 몸짓은 두 가지 방식으로 틀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상대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즉 주먹을 날리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몸짓을 한다. 따라서 주먹을 들어 올리는 몸짓은 이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신호가 되었다. 가령 팔을 굽혀 옆으로 들어 올리면 공산당이 전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형식한 도전적인 몸짓이 된다. 이것은 팔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을 덧붙여 더욱 의례적인 몸짓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먹을 흔드는 것도 역시 물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낳는다. 우리는 주먹으로 되풀이하여 강타를 날리지만 상대편이 반격을 가할 수 없는 안전한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동안 온몸은 금방이라도 적에게 다가가려는 몸짓을 보이지만 그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거듭하여 자신을 억제한다. 우리는 큰 소리가 나도록 두 발을 힘껏 구르기도 하고 주먹으로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힘껏 내리치기도 한다. 이 마지막 행동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이것을 방향 전환 활동이라고 부른다. 공격성을 자극하는 대상, 즉 적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구경꾼이나 누구나 한두 번은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공격성을 자극하는 대상, 즉 적을 직접 공격하기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구경꾼이나 무생물처럼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무생물을 공격하면 박살이 나거나 망가질 수도 있다. 아내가 꽃병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꽃병은 물론 산산조각이 나서 마룻바닥에 흩어진다. 그러나 아내가 정말로 내동댕이 치고 싶었던 것은 꽃병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통이다. 침팬지와 고릴라가 자주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풀을 잡아 뜯고 후려 갈기고 사방으로 내던지면서 화풀이를 하는데 이것 역시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낸다. 이처럼 공격적인 몸짓을 보일 때도 다시 읽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몸짓을 보일 때는 특유의 위협적인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 표정은 소리 신호와 더불어 우리의 공격적인 기분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미소는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표정이지만 공격적인 얼굴은 아무리 표정이 풍부하다 해도 다른 고등 영장류의 표정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화가 난 원숭이나 겁을 내고 있는 원숭이는 우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우호적인 원숭이의 표정인지는 배워야 알 수 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 공격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려는 충동보다 우세할수록 얼굴은 보다 앞으로 튀어나온다. 반대로 두려움이 앞설 때는 얼굴 전체가 뒤로 당겨진다. 공격적인 얼굴에서는 눈썹이 앞으로 튀어나와 잔뜩 찌푸린 표정을 짓는다. 이마는 반반해지고 입꼬리는 앞으로 나오고 입술은 오므라들어 직선을 이룬다. 두려움이 기분을 지배하게 되면 겁먹은 위협적인 표정이 나타난다. 눈썹이 올라오고 이마에 주름살이 잡히고 입꼬리는 뒤로 당겨지고 입술은 벌어져서 이가 드러난다. 이 표정은 흔히 겉보기에는 매우 공격적으로 보이는 다른 몸짓을 수반한다. 그 때문에 주름 잡힌 이마와 드러난 이빨은 이따금 격렬한 분노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의 표시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위협적인 몸짓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 표정은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신호다. 그러나 이 표정도 아직은 위협적인 얼굴이고 따라서 섣불리 다루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이 기분을 완전히 지배하면 적은 다시 읽습니다. 두려움이 기분을 완전히 지배하면 적은 얼굴을 잡아당기는 짓을 그만두고 꽁무니를 뺄 것이다. 우리의 이런 표정은 원숭이와 공통이니까 커다란 비비 원숭이와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하여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표정 이외에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창조해낸 또 다른 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혀를 쑥 내밀거나 뺨을 부풀리거나 코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다른 손가락을 펴서 흔들거나
이목구비를 과장되게 찡그리는 표정은 우리의 위협 신호에 상당히 많은 목록을 덧붙여 준다. 대부분의 문화는 몸의 다른 부위를 이용하여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몸짓도 다양하게 개발했다. 공격 의도를 표현하는 몸짓, 즉 미친 듯이 날뛰는 몸짓은 일정한 양식을 갖춘 다양한 출전의 춤으로 다듬어졌다. 이 격렬한 춤은 적에게 직접 시각적인 효과를 주려는 과시가 아니라 집단의 강력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다. 문화적 신호. 우리는 치명적인 인공무기를 개발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편의 적개심을 가라앉히는 신호도 유난히 다양하게 갖고 있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장류와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복종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밖에도 복종을 나타내는 다양한 몸짓의 틀을 만들었다. 몸을 웅크리는 것도 엎드리는 동작으로 발전했고, 엎드리는 것보다 강도가 낮은 복종은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혀 절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여기서 중요한 신호는 우세한 사람보다 몸의 위치를 낮추는 것이다. 위협할 때는 몸을 최대한 부풀려 가능한 몸집이 커 보이게 한다. 따라서 복종하는 행동은 그 반대 과정을 밟아서 되도록 몸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몸을 낮추지 않고 수많은 단계를 두어 제각기 특수한 의미를 가진 독특한 양식을 개발했다. 인사하는 행위는 이런 점에서 흥미롭다. 그것은 우리 문화적 신호가 원래 몸짓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군인의 경례는 얼핏 보기에는 공격적인 몸짓처럼 보인다. 그것은 강타를 날리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는 신호의 변형과 비슷하다. 중요한 차이는 주먹을 쥐지 않는다는 점과 손가락 끝이 상대편을 가리키지 않고 모자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모자를 벗는 행위를 수정한 양식이고, 모자를 벗는 것은 원래 몸의 높이를 낮추는 절차의 일부였다. 영장류의 웅크리는 몸짓에서 허리를 굽힌 동작이 유래한 것도 흥미롭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눈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다. 똑바로 쏘아보는 것은 가장 철저한 공격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것은 가장 격렬한 얼굴 표정의 일부이며 가장 호전적인 몸짓을 모조리 수반한다. 어린이들의 놀이인 눈싸움이 그토록 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어린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빤히 쳐다보면 발칙하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니 라고 호되게 야단맞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 관습의 변화에 따라 허리를 굽히는 각도가 상당히 완만해졌지만 그래도 얼굴을 낮추는 요소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왕국에 사는 남자들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절하는 반응을 수정해 왔는데, 이들은 지금도 절할 때 얼굴을 낮추지만 옛날처럼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이 편 채 고개만 까딱한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저 눈길을 돌리거나 눈동자를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는 표정으로 남의 시선을 피하거나 남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무례한 짓을 피한다. 정말로 공격적인 사람만이 꽤 오랫동안 누군가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도 우리는 대개 상대편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이야기한 다음 우리의 말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문장이나 단락이 끝날 때마다 상대를 힐끔 바라보곤 한다. 직업 강사는 한동안 단련을 거쳐 청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청중의 머리 위를 쳐다보거나 강단을 내려다보거나 강당의 옆 또는 뒤를 바라본다. 강사는 우세한 입장이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청중들이 모두 안전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중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 두려움은 상당한 경험을 쌓은 뒤에야 극복할 수 있다. 배우가 무대에 서면 수많은 관객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토록 안절부절하지 못한 이유는 이 단순하고 공격적이며 물리적인 시선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연기의 질과 관객의 반응도 배우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만 많은 사람의 위협적인 응시는 보다 근본적인 위험이다. 호기심 어린 응시도 무의식 속에서는 위협적인 응시와 혼동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안경과 선글라스를 쓰면 응시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 안경을 쓴 사람이 쳐다보면 우리는 더욱 강렬한 시선을 느낀다.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태가 얇거나 태 없는 안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들 자신도 그런 안경을 선택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응시의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상대편을 자극하여 반격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한다. 남의 시선을 피하거나 남을 응시하지 않기 위해 취하는 좀 더 격렬한 형태의 행동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팔을 구부려 그 속에 얼굴을 파묻는 것이다. 눈을 감는 간단한 행동도 시선을 차단하는데 낯선 사람과 마주보며 이야기할 때면 의례 되풀이하여 눈을 감는 사람도 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마치 눈을 깜빡거릴 때 눈을 감고 있는 순간이 길게 연장된 것 같다. 편안한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반응이 사라진다. 그들이 낯선 사람의 위협적인 모습을 안 보려고 애쓰는 것인지 아니면 남을 응시하는 정도를 줄이려고 애쓰는 것인지 또는 양쪽 다인지 분명치 않다. 시선은 강력한 위협 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자위선으로 눈알 모양의 무늬를 발달시켰다. 여기서 자위는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나방은 날개에 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쌍의 눈알 무늬를 갖고 있다. 이 무늬는 적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적이 덤벼들면 날개가 활짝 펴지면서 선명한 눈알 무늬가 적의 눈앞에 번뜩인다. 이것은 적을 위협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적들은 느닷없이 눈앞에 눈알 무늬가 나타나면 더 이상 나방을 괴롭히지 않고 재빨리 달아날 때가 많다. 많은 어류와 일부 조류, 포유류까지도 이런 수법을 채택했다. 우리 인간의 경우 시중에 나오는 상품들이 이따금 이런 장치를 사용한다.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동차 설계자들은 헤드라이트를 눈알 모양으로 만들고 보닛 앞부분의 선을 눈살을 찌푸린 험상궂은 얼굴 모양으로 조각하며 전반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알 무늬 사이에 금속 그릴이라는 형태로 드러낸 이빨을 덧붙이기도 한다. 도로가 갈수록 자동차로 붐비고 운전이 점점 더 호전적인 활동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위협적인 얼굴은 더욱 개선되고 다듬어져 운전자들에게도 공격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어떤 상품은 OXO, OMO, OZO, OVO처럼 위협적인 얼굴을 연상시키는 상표를 갖고 있다. 제조업자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런 상품들은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쉽고 깜짝 놀라서 그쪽을 바라본 소비자는 그것이 아무 위협도 될 수 없는 골판지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이미 작용했고 소비자는 이미 경쟁 상품보다 그 상품에 관심이 끌린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침팬지는 약한 손을 내밀어 우세한 침팬지를 달랜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빌거나 애원할 때의 전형적인 자세는 침팬지가 손을 내미는 몸짓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인사 방법인 악수는 이 몸짓을 변형한 것이다. 우호적인 몸짓은 흔히 복종하는 몸짓에서 나온다. 미소와 웃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미소와 웃음은 지금도 상대편을 달래야 하는 상황에서 이따금 나타난다. 이럴 때는 대개 겁먹은 미소와 소리 죽여 킥킥거리는 신경질적인 웃음의 형태를 취한다. 악수는 지위가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대등한 인사 예절이지만 지위가 대등하지 않을 때는 열등한 쪽이 손을 잡고 허리를 굽혀 그 손에 입맞춤하는 형태로 바뀐다. 남성과 여성 및 다양한 계층이 점점 평등해짐에 따라 손에 입을 맞추는 인사 형태는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지만 교회처럼 형식적인 계급 제도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지금도 이런 인사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악수는 자기 손을 잡고 흔들거나 상대편의 손을 제 두 손으로 부여잡는 형태로 바뀐 경우도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인사법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애원하는 경우에만 이런 몸짓을 한다. 수건을 던지거나 백기를 드는 복종적인 행동에는 그 밖에도 많은 문화적 특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대편에게 정반대의 자극을 주는 한두 가지 간단한 책략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다른 동물의 비슷한 행동 양식과 재미있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물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의 비슷한 행동 양식과 재미있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이 될 가능성을 가진 동물에게 비공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새끼의 행동 양식이나 성적인 행동 양식 또는 털을 다듬어주는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이런 몸짓이 불러일으키는 비공격적인 감정은 난폭한 감정과 싸워 그것을 억제한다. 우리 인간의 경우 어린애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특히 구애할 때 흔히 볼 수 있다. 연애하는 남녀는 흔히 유아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장차 부모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아어가 짝에게 다정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유아어는 모든 남녀가 갖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다운 보호 본능을 자극하여 공격적인 감정 또는 좀 더 무서운 감정을 억눌러준다. 새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짝에게 먹이를 갖다주는 행동 양식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구애 단계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행동이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우리가 상대편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거나 초콜릿을 선물하느라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은 연애할 때뿐이다. 이제 성적인 분야에서 정반대의 자극을 주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행동은 정말로 성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상황에서 종속적인 쪽, 남자 또는 여자가 지배적인 쪽, 남자 또는 여자에게 대해 여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런 행동은 널리 퍼져 있지만 수컷이 암컷의 엉덩이에 올라타는 원래 성교 자세가 사라짐에 따라 상대편을 달래기 위해 동물의 암컷처럼 엉덩이를 내미는 특수한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제는 주로 남학생이 벌을 받을 때에만 엉덩이를 내미는 자세를 취하고 우세한 수컷이 엉덩이에 올라타고 치고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회초리를 규칙적으로 내리치는 행위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실제로는 옛날부터 내려온 영장류의 의식적인 성교 행태라는 사실을 학교 선생님들이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래도 이런 체벌을 계속할지 의심스럽다. 구태여 복종적인 암컷의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희생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이 엉덩이를 맞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행위가 성교 형태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그것으로도 다시 읽겠습니다. 여학생들이 엉덩이를 맞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행위가 성교 형태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그것으로도 분명해진 셈이다. 선생님들이 이따금씩 남학생들에게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드러내고 벌을 받도록 강요하는 이유는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질이 진행되는 동안 엉덩이가 점점 빨개지는 것을 우세한 수컷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권위자는 말했다. 빨개지는 엉덩이는 영장류 암컷이 완전히 발정했을 때 엉덩이가 홍조를 띠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준다. 정말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이 별난 의식은 우세한 쪽의 분노를 달래어 비공격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책략으로서 깨끗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불행한 남학생이 우세한 수컷을 성적으로 은밀하게 자극할수록 그 별난 의식은 영원히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치고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회초리를 규칙적으로 내리치는 상징적인 행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희생자는 출발점으로 곧장 되돌아온다.
그가 직접적인 공격을 성공적인 공격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해도 이 성적인 공격은 또 다른 상징적인 공격 행위로 바뀌기 때문에 희생자는 이중으로 시달림을 받게 된다. 정반대의 자극을 주는 게 세 번째 책략인 시중은 우리 인간에게 사소하지만 유용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흥분한 사람을 달래기 위해 어루만지거나 토닥여 줄 때가 많고 사회적으로 우세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들에게 시중을 받느라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싸움에서 전위 활동의 진실 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맨 앞 두 줄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16쪽 전위 활동의 진실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작가의 책 읽기 털없는 원숭이, 오늘은 싸움 편을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